네, 안녕하세요. 김석강사라고 합니다. 지금 얼굴을 뵙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좀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좋아지고 있죠. 뭐 백신도 많이 맞았고 뭐 치료제도 좀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요. 내년에는 좀 얼굴을 뵙고 현장에서 많은 말씀을 나누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미래농업의 가치와 농산업 소비 트렌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마이스터 협회 회원님들은 농업인이지만 현장에서 농업인들을 뭐 경영 진단도 하고 컨설팅도 해주시고 그러한 어찌 보면은 강사 이상 그렇죠? 지도하고 교육시키는 역할이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농업인들을 만나고 뭐 강의도 많이 하고 커넥트도 많이 하지만 느끼는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세부적인 사항은 센터나 농업기술원 등에서 강의를 많이 받고 계세요. 농업인들이. 하지만 우리 마이스터 협회의 선도 농가 리더분들은요. 좀 어떠한 농업의 방향성, 미래 비전 같은 걸 좀 제시하고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해주시는 역할을 해주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농업인들을 만나고 강의와 커넥팅 하다가 느낀 점 중에 하나가 그러한 미래 비전을 말씀을 드리고 방향성을 말씀드릴 때 좀 약간의 벽을 좀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같은 농업인이자 또 선도 농업인들이시고 또 그동안 경험도 많으시고 또 지식도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농업인 입장에서 이해하면서 현장에서 시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되 조금 더 미래 지향적이고 방향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그렇죠? 어떤 이종표 역할을 해주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역할이 돋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저도 뭐 열심히 하겠지만 그런 전국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현장에서 농업인들을 만나게 되면 분명히 우리 농업의 미래는 밝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죠? 오늘은 뭐 한 40분 정도에서 2회 정도 말씀을 드릴 테고요. 긴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말씀드린다기보다도 중요한 포인트별로 또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미래농업의 가치와 농산업 소비 트렌드 전략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코로나19죠. 그렇죠. 뭐 위드 코로나, 뭐 포스트 코로나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코로나와 같이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위드 코로나로 저희도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부분이 바뀌었고 또 이러한 부분이 농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농업의 미래의 가치는 무엇이고 또 이런 가치를 활용하는 우리 농업인들의 역할 또 이런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농산업을 바라보는 고객들의 소비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서 간략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서요. 사회 변화와 미래 농업 전략을 고민하는 이 와중에 몇 가지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농사와 농업. 예, 분명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죠? 예, 농사와 농업.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나는 농사를 짓는 사람인지, 혹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인지. 뭐 우리가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나눌 필요는 없지만, 제가 현장에서 지도하는 입장에서, 또 선도 농가 입장에서는 한번 좀 경험을, 좀 그 개념을 좀 정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봅니다. 두 번째, 나는 농부인지, 혹은 농업인인지. 남들한테 소개할 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농부라고 소개할까요? 농업인이라고 소개할까요? 어디 가면 농부라고 그러고 또 어디 가면 농업인이라고 합니다. 예. 궁금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죠.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농사는 뿌리고 가꾸고 거두고 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농업은 1차 생산, 2차 가공, 3차 서비스 등등등. 좀 개념적으로 다르죠? 그럼 농부는 농사를 짓는 사람, 음,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농사를 짓는 사람을 농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농업인, 농사가 조금 더 1차 생산에 힘을 얻는다면 농업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흔히 6차 산업화, 융복합 산업 잘 아실 겁니다. 1차 생산도 하고 2차 가공도 하고 3차 서비스 판매 등등등. 좀 더 폭넓은 의미라고 해석이 되겠죠. 이런 걸 하는 사람이 농업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과연 우리가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미래 농업을 얘기할 때 농업인들한테 혹은 농부한테 방향성을 제시할 때 어느 쪽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한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분명히 선택과 판단의 문제입니다. 미래 농업을 얘기할 때 농사 짓는 농부보다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가야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시킬 수도 있고 또 그만큼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회가 많아지고 그런 기회를 활용하는
소득 창출에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서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하는 것도 현장에서 컨설팅을 하는 것도요. 어찌 보면 농사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농사도 짓고 가공품도 만들고 뭐 치유, 요즘에 힐링, 체험, 교육 등등의 3차 서비스, 판매, 유통까지 하는 그런 농업인으로서 성장시키는 이러한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생산만 하는 농부로 살지 경영도 하는 농업인으로 영농생활을 할지는 선택의 문제다. 하지만 시대 흐름상 더 중요한 미래농업의 전략, 미래농업을 바라보고 고민하는 입장에서는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도 할 수 있는 농업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분명히 마이스터협회 여러분들의 역할이기도 하다. 또 선도농가의 역할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전국에 다 계시잖아요. 또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또 경험도 많으시고 그렇죠? 전국 곳곳에서 이러한 개념으로 농부가 아닌 농업인으로 성장시켜 준다면 우리 미래 농업은 밝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 그런 희망사항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결국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서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도 하는 그렇죠? 이러한 농업인으로 성장시켜 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이다. 사실 경영이 단순하지는 않죠. 잘 아시겠지만 경영이 할 것도 많고 양도 많고 또 다 체계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생산만 하던 농부 입장에서는 내 일인가 남의 일로 좀 치부할 수도 있어요. 그 때문에 이런 마인드 컨트롤,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서 생각을 바꿔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이야 이런 센터나 지역 기술원에서 많이 교육을 받으시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좀 더 큰 의미에서 좀 방향을 잡아주고 이정표 같은 거죠. 내비게이션 같은 거겠죠. 좀 방향을 잡아주고 그런 방향이 왜 필요한지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게 같은 농업인으로서는 조금 더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농사 짓는 농부가 아닌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서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뭐 어려운 그래프는 아니고요. 아래쪽 오른쪽이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간다는 걸 의미하겠죠. 이제 나이를 먹는다. 오른쪽 왼쪽이죠. 왼쪽의 위에 일 노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일의 강도와 양이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러면 이러한 그래프 속에서 우리가 영농 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그래프가 맞는지 과연 시간이 지날수록 일의 강도와 양이 많아지는 이런 그래프는 글쎄요. 뭐 돼서도 안 되겠죠. 될 수도 없겠죠. 첫 번째, 이 그래프라고 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드실수록 일을 더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반대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그래프를 할 수도 없죠. 왜냐면은 일의 양도는 떨어지겠죠. 맞습니까? 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가능하지도 않다. 그럼 어떠한 그래프가 맞냐? 사실 이러한 그래프가 맞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면서 최고점을 찍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일의 강도와 양은 떨어지겠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이러한 그래프 속에서 우리가 중요시하는 수익도 이거와 같은 그래프를 띈다라는 것은 글쎄 한번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일의 강도와 수익의 그래프가 차이가 많이 날수록 어찌 보면은 그렇죠. 수익을 못 번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우리 농업의 한계이기도 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생산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 말대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익은 떨어진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렇죠? 이게 생산의 한계잖아요. 예, 육체 노동,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육체적인 일과 노동의 양이 많아진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하지만 이런 거를 조직화시키지 못하고 체계화시키지 못한다면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일의 강도가 떨어짐으로써 생산량도 떨어지고 그와 같은 개념으로 수익도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죠. 수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또 더 큰 문제점인 생산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일의 강도와 수익의 차이가 많이 나더라. 그 얘기는 일은 하는데 돈은 못 버는 구조가 되더라. 라는 걸 의미하겠죠. 이런 게 생산의 한계입니다. 예,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일의 정점을 찍고 일의 강도가 적어진다. 라는 그래프를 띄지만 수익은 계속 극대화돼야겠죠. 예. 우리가 사실은 미래농업을 고민하고 생산이 아닌 경영을 시행하고 선도 농가가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이끌어주는 방향성이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의 강도는 떨어지지만 수익은 극대화한다. 앞에 그래프와 별도로 수익과 일의 차이가 많이 날수록 돈을 버는 구조죠.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단계별로 볼게요. 1단계, 2단계, 3단계. 예, 구분되시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1단계와 2단계는 많이들 경험을 하세요. 그렇죠? 이 부분은 뭐 일을 열심히 한다, 뭐 일을 많이 한다 이런 개념보다도요. 한 번씩은 경험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3단계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지 못해요. 소수의 인원만이 경험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일을 해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일을 해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1, 2단계에서 승패가 나는 것이 아니라 3단계를 얼마나 빨리 시행하느냐, 빨리 만들어 놓느냐가 과연 돈을 버는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3단계를 최대한 앞으로 당기는 것이 중요하겠죠? 당기게 하는 요소가 바로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경영 그래프라고 하죠. 그렇죠? 분명 앞에 거만 다르겠죠. 생산 그래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영을 하더라. 경영을 통해서 3단계인 수익과 일의 차이를 많이 나게 할수록 이러한 단계를 빨리 앞으로 당길수록 수익을 내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영을 통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는 끊임없는 고민을 해야겠죠. 저는 어느 정도 좀 답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강의하면서 중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생산 그래프와 경영 그래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현장에서 농업인을 만날 때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좀 세 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목표.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연구를 좀 했다고 합니다. 50세 이후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대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고는 오랫동안 연구를 했더니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50세 이후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람들은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냥 목표가 아니라 앞에 세 글자가 붙어요. 땡땡땡 목표. 왜 50세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50세라는 나이의 특징이 인생 사이클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정점을 한번 찍었을 법한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다시 한번 목표를 가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그냥 목표가 아니라 땡땡땡 목표를 가져라라는 말을 하겠죠. 바로 그게 뭐냐면은 명확한 목표입니다. 목표와 명확한 목표는 다르다. 한번 자기 자신한테 자문자답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동안 살면서 목표를 가지고 살았는지 혹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는지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목표라는 거는 이거죠. 나는 부자가 될래. 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의 목표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안 되잖아요. 그 차이는 뭐냐면 목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부자가 안 되더라. 나는 부자가 될래는 목표. 그럼 이것을 명확한 목표로 만들어 보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지라는 거를 끊임없이 실천에 옮기다 보면은 부자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목표에다가 기간하고 숫자를 집어넣으면은 명확한 목표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현인들 중에 여성분들도 계시잖아요. 평생 고민, 숙제죠. 나는 살을 뺄 거야. 당신의 목표는 뭡니까? 나는 살을 뺄 거야. 그러니까 평생 못 빼는 거죠. 살을 뺄 거라는 거는 모든 여성들의 목표죠. 그러니까 오늘 빼도 되고 내일 빼도 되보다 보니까 평생을 못 빼는 거겠죠. 나는 살을 뺄 거야가 아니라 이거를 명확한 목표로 만들어야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킬로그램을 뺄 거야. 예를 들어서 뭐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3kg을 뺄 거야. 라는 것이 명확한 목표죠. 목표를 명확히 함으로써 실천력을 올릴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목표와 명확한 목표는 다르다. 여러분들 현장에 나가보시면 또 농업인들을 만나보시면 저도 그래요. 우리가 뭐 미래 비전을 얘기하고 목적과 목표를 한번 얘기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은 목표는 있으세요. 없진 않아요. 하지만 두리뭉실하고 좀 포괄적이고 어떤 좀 체계적이거나 구체적인 목표는 없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은 뭐냐면 그러한 목표를 뭐 틀렸어요, 맞아요 이런 걸 얘기하기 전에 세웠던 목표를 어떻게 명확히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이죠. 그렇죠? 나는 뭐를 할래가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를 어떻게 할래라는 기간과 숫자
그렇죠? 그래서 목표에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숫자를 넣어줘야 명확한 목표가 되고 실천력이 올라가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목표를 명확한 목표로 만들어주자. 숫자와 기간을 집어넣자. 두 번째, 삶의 기준. 뭐 가치관, 신념 그러잖아요. 건강한 몸으로 태어났지만 여러 가지 환경에 노출되면서 건강을 잃게 됩니다. 이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여러 가지 환경에 오염됨으로써 생각이 잘못되죠. 병에 걸리죠. 우리는 그 병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뉴스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편향. 한쪽으로 치우쳐진 생각을 바로잡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확인하고 검증하는 사람. 고정관념, 자기 합리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확증 편향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남의 말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 모든 우주의 중심은 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되죠. 그 결과 끊임없이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쳐지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농업이라는 특성상 많은 조직이 얽혀 있지는 않잖아요. 보통 내가 혹은 가족 안에서 모든 게 결정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소수의 인원으로 중요한 문제를 판단하고 선택함에 있어서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면은 글쎄요, 올바른 판단, 선택을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확증 평양을 바로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바꾸다가 아니라 바로 잡아주는 것이죠. 그럼 어떠한 약이 있겠냐? 병에 걸렸으니까 백신 맞고 약을 먹어야 될까? 아니, 치료제? 저는 교육밖에 없다고 봅니다. 특히 어른들은 이미 가치관과 신념이 다 정립화되어 있지요. 우리 아이들이야 시간이 지나고 학습을 통해서 나만의 가치관과 신념이 만들어지지만 우리 어른들은 이미 가치관과 신념은 만들어져 있죠. 훨씬 더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줌으로써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야 결국은 올바른 선택,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증 평양, 교육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들 주위에서 바쁘신 거 알아요. 하지만 농업인들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환경이. 끊임없이 교육을 받게 해주셔야 돼요. 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원 관련 등등 교육기관이 얼마나 많고 또 우리는 다 무료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강사들 많이 있고 또 여러분들 역할 출중하니까요. 끊임없이 교육을 받아라 라고 좀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학습 효과. 배울학, 익힐습이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울학. 머리에 넣는 걸 의미하겠죠. 익힐습은 행동의 변화를 우리가 익힐습, 몸에 익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학습 효과는 단순히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받아들여 나의 행동이 변화가 될 때 우리는 학습 효과라는 표현을 쓰겠죠. 그럼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받아들여 행동이 변하기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걸리겠죠.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약 9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한 3개월 정도 되겠죠? 90일. 그러니까 90일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받아들여 나의 행동을 바꾼다. 그러니까 학습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90일은 반복적으로 투자하셔야 돼요. 최소한 90일이겠죠. 그렇죠? 한 2개월 해보고 안 돼. 아니죠. 한 90일은 해봐야죠. 사람이 쉽게 바뀔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최소한 90일은 반복적으로 투자하자. 그래야 내가 배운 정보와 지식을 행동으로 바꿀 수가 있다. 행동 변화라는 것은 실천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자,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회 변화와 미래 농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세 가지 정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목표가 아니라 명확한 목표를 갖자. 목표와 명확한 목표는 다르다. 목표에다가 기간과 숫자를 집어넣자. 그래야 실천력이 올라간다. 두 번째, 나의 잘못된 생각, 확증 평양을 바로잡자. 끊임없는 교육밖에 없더라. 확증 평양을 고치자. 고정관념이겠죠. 마지막으로 학습 효과,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받아들여 행동이 변화되기 위해서 실천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최소 90일은 투자하자. 이러한 세 가지 말씀도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잘 배우셨겠지만 모든 일이 그렇고 특히 경영에서는 계획을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영을 단순히 얘기하면은 계획으로 시작해서 계획으로 끝나요. 무한 반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획 잡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싫어하시죠.
그럼 어떻게 계획을 잡게 할까? 계획을 뭐 내가 잡아준다기보다도 본인 스스로 잡아야겠죠. 그럼 왜 우리가 왜 계획을 잡아야 되고 왜 계획이 안 잡히는지도 말씀을 드려야 돼요. 현실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계획을 잡는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것을 한번 정리해보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왔던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인간은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겪고 실수하기 나름이잖아요. 또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오류를 범합니다. 그런 거를 예언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자 라는 것이 계획의 목적이겠죠. 두 번째는 시뮬레이션이에요. 한번 해볼 것을 미리 한번 점검해보자.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점검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잖아요. 마지막으로는 계획을 잡게 하는 마지막 이유는 실천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냥 하는 것보다는 계획을 잡아놓으면은 나와의 압박, 나와의 약속이니까 그만큼 실천력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계획 잡기 힘든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한번 정리해보자, 살면서. 몰라서가 아니라 한번 생각을 정리해보자. 두 번째는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자. 마지막으로는 실천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계획을 잡는 것이 도움이 된다. 여러분들 우리 사업계획서 같은 거 많이 써보셨잖아요. 저 현장에서도 농업인들을 지도하다 보면은 사업계획서 쓰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극도로 어려워하죠. 말 그대로 사업계획서잖아요. 그럼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로 좀 설득을 시켜줘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계획 세우기 전에 그렇죠. 비전과 목적과 목표가 명확히 있어야겠죠. 예로부터 시작이 돼야 계획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계획을 못 잡는 사람들을 한번 보면은 명확한 목표와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당연하죠. 머리가 없으니 팔다리가 없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계획은 중요하다. 계획을 세우기 어렵거나 힘드신 분들은 앞에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거기에 맞게 사전에 어떻게 비전과 구체적인 목적, 명확한 목표를 정확히 해주는 것도 계획 잡는데 도움이 되더라. 이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다 보면은 계획의 필요성과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사회변화와 미래농업 전략 세 가지의 당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19가 있으니까요. 코로나19 시대의 미래농업의 가치, 그다음에 사회변화와 농업 동향, 그다음에 코로나19 시대 소비 트렌드 분석 및 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시간이 허락되면은 마케팅, 그 중요한 부분이죠. 마케팅에 대한 큰 개념을 한번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시대 농업의 가치, 자,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코로나19 관련 도시민의 농업 농촌의 인식 변화, 식량 안보가 중요해졌다 74.9%. 꽤 높죠?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69.5%.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아졌다 67.6%. 꽤 높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이런 결과물, 뭐 설문조사든 어떤든 조사 내용, 결과물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두 가지로 좀 사고를 하셔야 돼요. 왜, 어떻게, why와 how겠죠?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바로 우리 경영진, 선도 농가들의 사고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정확한 본질과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코로나19에 따라서 도시민들의 농업 농촌의 인식이 왜 바뀌었을까요? 대다수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코로나19를 자연재해와 연장선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견해가 많습니다. 결국은 자연재해로 인해 코로나19가 나타났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어.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경험을 했잖아요. 자연이 소중해. 또 자연은 농업과 연관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식량 안보, 농업의 공익적 기능, 농업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화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농민이 아니라 농업인이 아니라 고객, 국민들이 농업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바뀜에 있어서 우리 생산자, 판매자 입장에서도 그들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연재해, 자연의 소중함, 농업의 소중함. 어찌 보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결국은 친환경입니다. 친환경. 예. 지금 뭐 환경 문제, 뭐 탄소 배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플라스틱 문제 등등 있겠지만 결국은 친환경을 고객들은 찾을 수밖에 없다. 우리 농업 농촌에서 기대하는 것은 결국은 친환경이다. 단순히 농산물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농업 농촌의 유무형의 자원을 고객들은 그렇죠. 경험하고 체험하고 활용하고 싶어 하더라. 그런 개념이겠죠. 분명히 도시와 자연의 차이가 있잖아요. 도시와 농촌의 차이. 그런 것을 부각시키는 것도 어찌 보면은 미래농업의 가치이지 않을까. 또 두 번째, 이 공익적 기능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 잘 아시잖아요. 논이 존재하는 이유는 쌀만 만드는 용도가 아니죠. 쌀을 만드는 것을 생산적 가치라고 하면은 논은 두 가지의 공익적 가치가 있죠. 논은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를 유지 보존시키더라. 논이 존재함으로써 자연 재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더라. 이러한 인식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더라. 특히 코로나19 이후. 그렇죠? 이런 맥락으로 앞으로 농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코로나19 이후 도시민의 친환경 농산물 구매량이 21.2%가 증가했더라. 왜? 그만큼 건강과 안전의 소중함. 모든, 농업뿐만이 아니고요.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구매 기준은 첫 번째가 건강하냐, 안전하냐. 특히 그런데 농산물 먹거리는 건강과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잖아요. 더욱더 예민해진 거죠. 그렇죠? 결국은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원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 또 같은 개념이에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친환경 먹거리.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알려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야 농산물 혹은 농업의 유무형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사실 가치라는 것이 만들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해줘야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래의 농업에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단순히 농업을 농산물 만드는 곳이 아니라 농업 농촌에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 특히 자연, 친환경 등등 이러한 환경과 내용물을 고객들은 원할 것이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도 결국은 미래 가치를 올리고 또 그만큼 많이 활용하게 함으로써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단순한 설문조사지만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와 관련돼서 코로나19 시대의 사회 변화와 농업 분양을 좀 간략히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포스트 코로나, 특히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인 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더라. 이건 불가피하다. 경험을 했죠. 재택근무 확대, 그러니까 가정 편의식, 가정 대체식, 우리가 HMR, CMR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다는. 비대면 거래, 우리 언택트, 지금도 비대면 강의를 하고 있겠지만 이러한 모바일, 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언택트 판매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등등등등. 또 자국 중심의 식량 안보, 그렇죠? 중요할 것이다.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의 자율성이 위축될 것이고 나오네요. 위생, 건강, 안전 등 건강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훨씬 더 강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공급과 수요의 불확실성 등등등이 현재 겪고 있는 우리 현 사회, 특히 위드 코로나 사회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 많은 것을 바꾸고 있다. 이와 동시에 농업인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위험들이 있겠죠. 기상이변재해. 여러분들 피부로 느끼시죠? 그렇죠? 그다음에 가축질병도 지금 AI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 묻힌 경향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심각하지요. 그렇죠? 앞으로 이러한 질병들은 더 많이 발생이 될 거라고 합니다. 소비 트렌드의 변화, 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 시대, 온택트 시대 등등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더라.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급과 수요의 불확실성, 외국인 노동자가 못 들어오고 있다 보니 일손도 많이 부족하고 더구나 고령화된 농촌사에서는 더 심각한 현상을 겪고 있겠죠. 농업 구조의 변화, 생산 인구 감소, 고령화, 규모화, 또 법이나 등등등의 농업 구조가 변화하고 있더라. 어찌 보면 이러한 당면한 위험 요소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하냐라는 것도 농업인의 과제이죠.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혹은 전면에 나서서 지도하고 교육시키고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 농업 마이스터 협회 여러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한 세 가지의 변화를 한번 사회 변화와 미래농업 전략에서 한 세 가지의 변화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기술 변화, 두 번째 인간 변화, 세 번째는 환경 변화. 자, 기술 변화는 AI 혁명.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스마트 농업, 디지털 농업, 정밀 농업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고 또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이러한 선도를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겠죠. 두 번째 인간 변화는 장수혁명. 100세 아니 120세 이상을 사는 시대다. 환경 변화는 기후위기. 그렇죠? 이러한 3대 패러다임의 변화가 현재 오고 있더라. 이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걸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사이클을 바꾸자.
그렇죠? 이러한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의 수직 관계라면 앞으로는 어떻게 이런 수평 관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걸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AI 혁명과 장성혁명을 한번 더 해볼게요. 신체와 정신적으로 건강 의료 서비스, 신체에는, 정신에는 교육 서비스가 더욱더 활발히 일어날 것이다. 우리 농업도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농산물을 판매한다라는 접근 방식에서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 고객, 국민이 원하고자 하는 욕구 해결을 어떻게 농업 농촌이 해결해 줄 것인가 라는 쪽으로 관점을 바꾸고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신체에는 건강 의료 서비스, 정신에는 교육 서비스. 결국 이런 건강과 의료, 교육 서비스가 우리 농업 농촌에서 활발히 일어나야 된다. 이런 개념이 무슨 치유, 힐링, 체험, 교육 농장 이런 쪽으로 발전시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런 것이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 욕구가 되어가고 있더라. 결국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더욱더 인생을 큰 연장선, 장수시대로 볼 때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 정신적 욕구를 해결하고 싶어 하더라. 이 두 가지를 농업 농촌이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단순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도 있지만 예방 효과, 치유 효과도 분명히 있죠. 어디서? 농업 농촌에서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근대화를 거쳐 도시화, 다시 개인화가 될 것이다. 농촌에 가야 될 곳은 그렇죠. 개인화, 자연화를 추구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디에서 농업 농촌의 가치가 나올 것인가? 분명하죠. 자명한 일이기도 합니다. 농업 농촌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전략. 일반적인 얘기니까요. 도농상생, 농촌 가치 증대, 미래 대응, 정책 변화 등등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이 엇박자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섞여서 그렇죠? 유의미한 작용을 해야 긍정적인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인식 변화와 관점의 전환. 도시하면은 이런 이미지를 형성시키고 농촌하면은 이런 이미지를 형성시키죠. 좀 바꿀 필요가 있죠. 관점의 전환. 자연, 농촌을 자연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많은 서비스와 가치가 나오지 않을까. 서비스 산업, 작물, 가공을 통해서 휴먼 서비스, 감성, 자연, 건강, 여행, 케어 등등등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자연 속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단순히 농업을 이러한 쌀을 만들고 과수, 원예, 생산하는 그러한 농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폭넓은 자연으로 바라볼 수 있다. 관점을 바꿔본다. 라는 차원에서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새롭게 디자인을 하자.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가 현장에서 뛰시는 어찌 보면 천병 역할을 하시죠. 경영. 천병에서 뛰시는 농업인들이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의 능력, 다시 말해서 경영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죠? 경영은 많은 게 있잖아요. 전략, 비전, 계획 영농, 노무 인사, 생산 관리, 재무회계. 그중에서 조금 더 제가 중요시하는 것은 마케팅. 그렇죠? 결국 이를 통해서 주먹구구식의 영농을 탈피하고 자립 역량을 강화시켜 농업 경영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한국농업마이스터협회 여러분들이 아주 중대한 중간중간 요소에서 역할을 해주셔야겠죠. 그렇죠? 결국은 경영 능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자, 방향성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소득. 두 번째, 생산. 마지막으로 발전. 그렇죠? 자, 소득은 안정성. 사실 농업 현장에서 만나보면은요, 기존의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구조 안에 있다 보면은 이 등락폭이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너무 폭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정성이 굉장히 결여돼 있더라.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소득적인 부분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것인가도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생산도 중요하죠. 다양성. 1차 생산만 할 것인지 2차 가공, 3차 서비스까지 가야 되는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요. 발전은 공익성을 얘기해 줘야겠죠. 그렇죠? 결국은 안정적인 소득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다양한 생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1차 생산이 아닌 2차 가공, 3차 서비스 판매까지 가는 융복합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마지막으로 공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국민의 인식은 이미 바뀌어지고 있다. 여기에 정책과 기반과 신뢰가 쌓이고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이 바로 농업의 방향성이지 않을까 하는 큰 그림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겠죠. 자, 소득, 생산, 발전 같은 개념이죠. 결국은 구체화시키면은 유통구조 개선은 직거래.
제가 오죽하면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직거래입니다. 예,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유통하시냐고. 유통하는 건 아니고요. 교육회사고 제가 가져오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직거래입니다. 농업 경영을 왜 해야 돼요? 농업 경영의 목적이 뭐예요? 종착지가 어디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농가에, 내 농가에 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 경영의 목적이다. 직거래하기 위해서는 경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러한 직거래가 소득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두 번째, 다양성은 전문화. 또 같은 개념이에요. 1차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2차 가공, 3차 서비스 혹은 융복합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하죠. 저는 경영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농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우리 농장, 우리 농업을 단순한 농산물을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으로 볼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익적 기능을 추구하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곳으로 볼지는 생각의 차이다. 이런 마인드 교육, 의식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죠. 이 세 가지가 변함으로써 미래의 농업을 준비할 수가 있고 농업의 가치를 올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결국 이를 통해 농업의 정의, 농지의 역할, 농촌의 가치가 다 바뀌어야 돼요.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예, 우리도 바뀌어야겠지만 이미 고객들은 농업을 달리 바라보고 있더라. 예, 우리가 안 바뀌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도 하고 커넥팅도 하고 여러분 같은 한국농업마이스터협회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익적 기능을 추구해야 된다. 자, 하나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즘에 신문이나 뉴스 보시면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세가 된 투자 모르면 돈 못 봅니다. 기업들 땡땡땡이 뭐길래 난리일까? 그렇죠? 코로나 위기 속에서 더 승승장구하는 땡땡땡 기업들. 현대건설 땡땡땡 경영의 앞장서다. 미래농업의 가치 땡땡땡으로 높이자. 예. 이 안에 들어가는 세 글자 영어입니다. 세 글자가 뭘까요? 혹시 우리 회원님들 ESG라고 많이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못 들어보신 분은 오늘 배우셨잖아요. 아마 앞으로 뉴스나 신문 보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요즘에 어디에 투자해요? 그러면은 열이면 아홉이 ESG 기업에 투자하세요. 라는 말을 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ESG와 관련된 연관 키워드가 뭐 ESG 주식, ESG 기업, 경영, ESG 관련주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과연 ESG가 뭐냐? 어찌 보면은 우리가 농업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미래의 가치, 미래의 소득, 어떤 미래의 방향을 잡는데 ESG가 큰 중심이 돼가고 있더라라는 것이겠죠. 농업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가르쳐 설명을 드리면요. ESG는 앞 글자를 딴 거겠죠. 이니셜을. 인바이어먼트의 E, 소셜의 S, 거버넌스의 G. 여러분들도 이런 것도 좀 잘 고민을 해보시고 생각을 하셨다가 현장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인바이어먼트는 환경, 소셜은 사회, 거버넌스는 지배 구조죠. 다시 말해서 기업을 평가할 때 옛날에는 재무적 요소, 그러니까 종이에 써 있는 거, 뭐 공장이 몇 개냐, 직원이 몇 명이냐, 뭐 기술력이 얼마나 되냐, 뭐 자본분이 얼마냐 이런 글씨, 뭡니까 종이에 써 있는 걸 보고 우리가 비교를 했잖아요. 투자할 때도 그런 재무적 표를 보고 투자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합니다. 비재무적 요소, 종이에는 써 있지 않지만 눈으로는 바로 확인이 안 되지만 이러한 비재무적 요소를 보고 기업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것이 현재 대세라고 합니다. 그 중심에 ESG가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똑같은 제품이라도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같은 게 투명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친환경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러한 제품을 고객은 구매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물건만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만드는 과정, 그 기업의 철학, 기업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냐. 다시 말해서 그 기업의 가치가 ESG를 추구하냐 안하에 따라서 고객들은 선택을 하겠다라는 거겠죠. 저는 ESG 보는 순간 딱 농업이 떠올랐어요. 딱 농업하고 너무나 잘 맞더라고요. 정리를 해보면은 인바이먼트는 환경, 결국은 친환경.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것이다. 두 번째, 사회적 책임, 소셜이겠죠? 우리는 공익적 기능을 다하고 있잖아요. 농사를 짓는 자체가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그러한 기능을 확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개선, 거버넌스. 우리는 공동체 협업, 불에, 품앗이, 향양이라는 풍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똑같은 사과를 만들더라도 고객들은 이러한 ESG를 구현하고 ESG를 실현하는
농장의 사과를 구매하겠다. 그러한 농장의 사과의 가치를 조금 더 높게 보겠다라는 거죠. 먼 미래 얘기 같지만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ESG 구현, 실현도 어찌 보면 우리 농업에서 혹은 현장에서 우리가 지도하고 그렇죠. 알려드려야 되는 농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큰 그림 속에서 앞으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교육이나 컨설팅의 방향을 잡아보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미래 경영과 ESG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히 드려봤습니다. 그렇죠? 정리하면은 첫 시간에는 좀 당부의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설정하고 어디로 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목적지가 필요하고 또 그에 따른 명확한 목표, 그에 따른 계획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핫한 현재 이슈인 코로나19에 따른 농업의 가치, 미래 지향적인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 이와 동반된 사회 변화의 흐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첫 시간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제 2강에서는요. 이런 코로나19 시대의 소비 트렌드 전략, 분석, 마케팅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제 2강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